또 프로그램이 다운됐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학년 수업은 다운이 안 되는데 우리 2학년 강의는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차별을 하나? 자, 짧게 출석 부르겠습니다. 김효정, 네, 효정 씨 댓글 잘 읽었습니다. 나타샹즈의 표정에 우리들의 얼굴이 많이 겹치죠. 김예원, 박재훈, 신효진, 이은정, 네, 은정씨 댓글도 참 좋습니다. 이태경, 주호영, 김지민, 김하은, 전재정, 연정석, 신혜원, 박기범, 황지혜, 지혜씨도 댓글 참 잤어요.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내가 만난 역사학과 교수들이나 역사학자들은 문학을 좀 멀리하는 듯합니다. 역사는 대단히 과학적이고 실증적이고 진실을 구명하는 이 작업이라면 문학은 뭐 그냥 개연성 있는 허구고 이 역사를 왜곡하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문학의 이 뒷받침을 갖지 못한 이 역사 연구는 좀 공허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혹시 이 효정 씨나 제 씨가 알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중국학 학자 조너선 스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안문을 비롯해서 중국 역사에 대한 중요한 저작들을 많이 냈죠. 대단히 문학적이에요. 역사 서술 자체가. 문학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역사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미의 소설을 남미 소설이 아니라 남미 역사의 긴 역사를 세 권짜리로 써낸 갈레아노죠. 갈레아노의 불의 기억 같은 거 보세요. 시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하고 어떤 문학 작품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 불의 기억, 불의 기억입니다. 이 필기창이 오늘 말 잘 들어야 할 텐데 기도해 주세요, 같이. 불의 기억. 아마 새로운 그 역사 서술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겁니다. 상상의 문제가 그건 객관적이고 단 하나의 역사가 있다고요? 어림없습니다. E.H. 칼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역사가의 수만큼 역사는 다양하고요.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역사가 쓰여집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나무라는 게 아니고 효정 씨나 지혜 씨는 둘 다 역사학 전공인데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문학을 뒷배로 거느리면서 아주 훌륭한 역사학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네요. 그죠? 신은혜, 윤정원, 윤재영, 노정환, 신나임, 이성은, 김건우, 호한원. 한원 씨도 댓글 좀 성의 있게 달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 의미 있게 와 닿았는지 그냥 시간만 때우고 듣는 둥 마는 둥 해서는 곤란합니다.
스스로 판단을 잘 하세요. 자, 오늘은 노령근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텀이 마르크스의 1844 경제학 철학 초고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 계가공선을 얘기했었습니다. 고바시다 키치. 그리고 네 번째 두 번에 걸쳐서 나카노 시게하루와 임화의 대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연대 가능성과 불가능성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호석의 노령근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의계획서상의 그 비고란을 보면은 이북명, 김남천, 현진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낙타샹즈도 했다 그죠? 낙타샹즈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짧게 언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그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북명 관련된 카프 문학 쪽은 1학년 강의에 김남천 파트가 있습니다. 공장신문 아마 12강이나 3강이 될 겁니다. 찾아서 듣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내가 찾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오늘은 이효석의 노령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령근해가 아니고 이효석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예원씨, 우리 국어 국문전공 19학번 국어 국문전공 예원씨. 직접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멀리서 강의하는 게 훨씬 낫나? 이효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박재훈? 뭐가 있나? 아마 그럴 겁니다. 메밀꽃 필 무렵. 그 다음에 아는 거 있습니까? 이효석 하면 떠오르는 것. 봉평. 메밀 막걸리. 이 정도죠. 이 정도입니다. 한국의 문학 교육이 대단히 왜소합니다. 그리고 편벽됐어요.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오늘 이 효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그 비판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비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령근해라고 얘기했죠. 노령근해. 이 노령근해는 우리 계가공선 읽었잖아요. 기억나죠? 노서아 또는 아라사 이랬었죠. 러시아를 노서아라고도 했고 또는 아라사라고도 했습니다. 이 로자가 음차를 한 거죠. 러시아를 음차해서 로서아라고도 했고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러시아를 뜻합니다. 러시아령 근처 바다 이런 뜻이에요. 러시아령의 근처 바다.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계가공선 하면서 얘기했듯이 러시아에 대한 표상, 러시아 표상, 다시 말해서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구성이 널전쟁 당시와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많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이 동아시아를 휩쓸면서 러시아에 대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이미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는 내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이효석 소설을 통해서 한국에서 30년대 초반에 러시아의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왔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자, 이리 올라가겠습니다. 이효석, 대단한 이 패셔니스타처럼 보이죠? 멋쟁입니다. 멋쟁입니다. 뭐 지금 봐도 아주 시크하면서도 댄디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효석 이렇게 씁니다. 호는 가산 이효석 이러죠. 1907년에서 태어나서 1942년.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살았나? 35, 우리 나이로 36.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강원도 평창 출신입니다. 봉평. 이제 햇살이 좋아지고 여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섰는데 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가기는 시절이 수상하죠. 이럴 때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 중에 하나 강원도 평창을 들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호석을 알고 가면 다릅니다. 물론 거기 가면 다 메밀꽃 이 마케팅이에요. 메밀전, 뭐 메밀꽃길, 그리고 뭐 우리 동이하고 장돌뱅이 누구야? 허세원하고 걸어가는 길, 맨 나귀 얘기, 막걸리도 뭐 모밀 막걸리, 집도 다 메밀꽃 핀 무렵, 상호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화까지는 아니고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한 작가가 보여준 다양한 그 스펙트럼, 다양한 그 무늬들이 있는데 왜 하나만 딱 찍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러고는 땡이야. 이효석하면 그 이미지에서 못 벗어나요. 그게 이 교과서의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문학 권력이 얼마나 이 왜소하게 우리에게 문학장을 펼쳐 보여주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다 은폐하는 거죠. 은폐하고 제대로 안 보여줘요. 찾아가야지. 어떻게? 나를 따라서. 그리고 조금만 날 따라오다가 나를 버려도 돼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호석이라는 광명을 찾아가면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제발 메밀꽃 필 무렵에만 긴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학 권력이 이호석의 문학 세계를 대단히 왜소하게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나는 그런 혐의를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찾아서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봐야죠. 오늘을 경계선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메밀꽃 피무려 하면은 뭐 이 농촌에 관한 그 아련한 풍경들 뭐 그런 얘기 하죠. 또 메밀꽃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메밀꽃 필 무렵마저도 제대로 다 읽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그 부분만 뭐 소금을 뿌려 놓은 듯이 흐뭇한 못이었다 이런 얘기 발빛 아래. 메밀꽃 필 무렵 꼼꼼히 읽어보면 언어 수준도 그렇고요. 이 표현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 늙은 노새를 묘사하는 장면 같은 것은 19금이에요, 19금. 그게 전체 내용도 다 19금이에요. 주막집에서 허세원이 술 먹다가 애 하나 만들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게 동이었다 이 얘기 아닌가. 그리고 봉평시장이 무슨 옥에서 술집에서 술 마시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얘기들. 그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효석은 대단히 뭐랄까요. 탐미적인 작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효석의 문학 세계를 봉평에 대한 그 묘사, 장돌뱅이의 눈으로 본 그 묘사 그 자체로 제한해버림으로써 다양한 그 이효석의 문학 세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효석의 눈에 비친 이 시골의 풍경은 우리가 아는 농촌 세계의 힘겨움, 뭐 이런 농촌 노동자들의
고난의 삶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풍경이에요, 풍경 그냥. 여기다 대고 토속적이니 뭐 향토적인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지. 그냥 풍경으로서 포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촌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 평화로워, 그죠? 얼마나 고요해. 그래서 농촌에 가서 살아보라 그러면 살도 못 견뎌요. 냄새 나고 목이 물어뜯고 더럽고. 이 농촌을 풍경으로 소비하는 것과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영위하는 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농촌 문학, 농민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기영을 중심으로 해서 이무영 이런 사람들이 다루는 중요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이효석에게 이 농촌 또는 산촌 이런 풍경들은 그냥 어떤 전원의 풍경으로서 도회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본 풍경이거나 아니면 액자에 끼어 있는 어떤 그림 한 폭 같은 것입니다. 삶에 땀내 나고 이 악취 풍기는 똥냄새 나는 그런 농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댄디한 모더니스트의 눈에 비친 시골하고 농민들, 이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나 작가들의 눈에 비친 농촌은 전혀 다릅니다. 그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효석은 강원도 평창 출생이 맞아요. 맞는데 대단히 도회적인 인간입니다. 대단히 모던한 인물이에요. 그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안 보면은 맨날 그 이효석의 그 이미지, 메밀꽃 이미지에서 못 벗어납니다. 오늘 내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여기 평창 출생이라고 그랬죠? 이 작품 주목해야 됩니다. 도시와 유령. 도시와 유령. 도시와 유령. 걸작입니다, 걸작. 도시 빈민들의 삶을 정말 그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거지들이 거지죠. 거지가 이 교통사고죠. 마차에 치여서 구걸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데 그게 동묘가 좀 찾아서 검색해 보세요. 관우를 모시던 이 사당이 있는데 동관왕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관왕묘 줄여서 동묘인데 그 동묘의 사당에 귀신처럼 있는 장면입니다. 으스스합니다. 이 도시를 배회하는 유령들이 바로 도시 빈민, 도시 거린들이라는 것을 포착해낸 거지. 20년대 말 조선 총독부가 식민지 경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할 때 이효석은 그 빈민들을 그려낸 겁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못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 도시와 유령이라는 작품도 교과서에 일부 실리는 것 같죠. 여러분들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조선지광이라는 잡지예요. 잡지. 여기 있죠. 여기 사진 있지. The Light라는 영어로 됐고 거꾸로 읽습니다. 조선지광 7월호. 밑에 보면 1928년이 적혀 있는데 여기 잘 읽었네요. 이 조선지광은 이 계급문학의 본진이었던 카프 있죠. 카프. KAPF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에스페란토 약자입니다. 이 카프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잡지입니다. 계급 문학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잡지예요. 그럼 이해하나? 무슨 얘기인지. 이효석은 카프 맹원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계급 문학 멤버가 아니었어요. 이효석은 그런 조직적인 문학 활동에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선지광이라는 카프 기관지격인 잡지에 이 소설을 실었습니다. 편집자들이 이 작품이 어떤 계급적인 성격, 그죠?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아주 뚜렷하게 포착했다는 점을 평가했겠지.
그래서 실렸겠죠. 상당히 중요한 잡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잡지에 실려 있는지 그걸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작품이나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죠. 그러니까 대학을 다녔는데 어떤 대학 다녔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선생한테 무엇을 배웠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결정적인 변환이 옵니다. 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학은 별 의미가 없어요. 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선생한테 배웠느냐에 내 경우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딴 데로 또 샜다. 조선지광이라는 잡지에 갖는 의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잡지입니다. 조선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조선의 빛. 됐죠? 여기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 주목해서. 경성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이 1927년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27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했는데 일본이 이 제국대학의 대일본 제국의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운영한 대학이 바로 제국대학이에요. 이 제국대학은 도쿄 제국대학부터 시작해서 경성 제국대학까지 총 9개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7개, 대만에 하나, 조선에 하나. 이 제국대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국대학 하는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어떤 이 제국대학에서 이 제국대학의 커리큘럼이 무엇이었고 교육 목표가 무엇이었고 이 제국대학의 이 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대일본 제국, 일본 제국주의의 작동 원리들을 읽어내고자 했던 것이지. 예를 들면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디 갔나? 한번 구경시켜줄까? 여기는 내 제2 서재입니다. 방이 좀 바뀌었죠? 여기가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이 책 보세요. 이 책. 너무 두껍나? 제목 보세요. 천황과 도쿄대라는 책입니다.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독서가로 유명하죠. 다치바나 다카시의 걸작입니다. 중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쭉 모아놨는데 한 권이 1200페이지.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여기 보면은 현대 일본을 형성한 두 개의 중심축 해서 천황과 도쿄대, 동경제국대학의 줄임말이죠. 이처럼 제국대학은 대일본 제국을 운영하는 중심축이었어요. 천황이 있고 제국대학이 있고 그 제국대학이 동경제국대학만 이 책에서는 얘기했지만은 9개 제국대학 함께 대일본 제국주의를 일본 제국주의죠. 그 당시 대일본 제국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역사적인 용어로 대일본 제국주의를 움직였단 말이야. 이 책 보면은 제국대학의 사생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런 표현 참 재밌어요. 잘 안 된다. 필기가 있어야 좀 이게 되는 것 같지? 제국대학의 사생아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제국대학에서는 정말 그 천황을 잘 보필하고 말이야. 이 제국주의의 정신을, 대일본 제국의 정신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인재로 성장해야 맞겠지. 그런데 꼭 말아듣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신인회 멤버들이 있는데 신진카이라 그래요. 신인회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클럽 같은 거죠. 이렇게 씁니다. 네. 신진카이 이렇게 읽어요. 여기에 있는 그 좌파들, 사회주의에 물든 학생들, 이 학생들이 정말 골치 아픈 애들이었지. 예. 정말 공부 잘하고 영리하고 대일본 제국의 이 대들보들인데 애들이 이 이상한 물이 들어서 말이야. 제국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야. 천황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지. 이 제국대학의 사생화라는 그 좌파 대학생들에 대한 얘기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나스메 소세키, 또 아쿠다가 류노스케 다 동경제대 출신들이에요. 끝없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문학자들도 제국대학뿐만 아니겠지만은 이 대학을 나온 특히 제국대학을 나온 이 문학자들도 제국대학의 사생아 중에 한 부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국대학이 원하지 않았던 자식들이겠죠. 지나가는 얘기로 했습니다. 이 경성제대를 나왔다는 것에 주목을 해서 잘 주목하기 바랍니다. 초창기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했는데 문학자 중에서 경성제국대학 출신은 딱 떠오르는 사람만 얘기할게요. 이효석이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유진호라는 사람 아나요? 유진호? 들어봤어요? 유진호? 저는 대단히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이 법학자인데 해방 이후 그 재헌헌법을 기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설가이기도 하죠. 아주 꽤 소설을 잘 쓰는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아나? 김강사와 티 교수. 사상 문제를 다룬 중요한 작품이죠. 김강사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티 교수. 그 당시에 이 대학의 전문학교가 배경이란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상 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일제 말기에는 친일 행적으로 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기도 했죠. 유진호가 있고요. 유진호라는 사람, 또 최재서라는 유명한 비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경성제국대학 출신이에요. 이 경성제국대학을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다 국가에서 비용을 들여서 키우는 인재들이니까. 일본 제국에서 키우는 애들인데 아무나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다 일본인들이었고 조선인들은 소수였죠. 물론 다양한 전공의 조선인들이 없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본인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교수들은 당연히 일본인 교수들이었습니다. 사토 키오시 같은 사람들이 영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사토 키오시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경성제대에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뭘 가르쳤는지. 아무튼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도 영문학을 공부했다는 것에 주목해서 보세요. 영문학 공부했다. 우리 소세끼도 영문학 공부했었죠. 영문학을 공부했다는 점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영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은 이 영미의 그 멘탈리티를 가깝게 접하겠지. 그런 식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외국어를 많이 한 사람 알겠지만은 외국어를 한두 개, 서너 개 하다 보면 눈이 확 열려요. 전혀 다른 세계 보입니다. 물론 일본이 리얼타임으로 워낙 많이 번역을 해서 뭐 이 많은 이 자료들을 또 책들을 읽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 말고도 영어나 러시아어나 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면은 이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이 뭐랄까 이 지식의 범위는 또 정보의 범위는 전혀 달라지지. 예나 지금이나 이 외국어를 한다는 것은 내 지적 뭐랄까요 이 영역을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이 영어 잘 하십니까?
내가 늘 부탁하는데 영어는 이제 이미 뭐 도구 언어가 돼버렸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많은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이런 공부 여러분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외국어를 한두 개 딱 장착하잖아요. 그럼 전혀 달라져요. 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랍어와 인도네시아를, 또 베트남어를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 콘텐츠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사전 가지고 책을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 독어 프랑스어 또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언어들이 새롭게 여러분의 그 인생과 관계를 맺을 겁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언어들 주목하세요. 스페인어도 중요하죠. 아무튼 우리 이호석은 경성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폭이 전혀 달랐고요. 그리고 이 감각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엽 태우는 냄새에서 커피 향을 맡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입니다. 뭐 토속적인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그리고 이 만주의 그 하얼빈이라는 도시 있죠. 하얼빈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 합이빈이나 하얼빈의 영문 표기예요. 그리고 벽공 무한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장미병들다 이런 소설들 전혀 여러분들이 아는 메밀꽃 핏물 작가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비빈 왜 들어갔나? 없어지면 안 되네. 큰일 났네. 이걸 쓸게요. 하비빈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벽공무한, 푸른 하늘 아득한 곳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 있네. 여기 그치? 여기 있네. 다시 벽공무한 이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전혀 다를 겁니다. 이호석이 이랬어? 그리고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은 메밀꽃 풀무렵이 전혀 다른 작품으로 와닿습니다. 자, 이런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얘기할 노령그네를 1930년에 씁니다. 1930년이라는 해에 주목해야 됩니다. 1930년 노령그네를 발표합니다. 도시와 유리영을 1928년 조선지광이 발표했다 그랬죠. 노령그네는 소설집에 발표를 합니다. 노령그네 주목해서 보십시오. 러시아령 그네. 그러니까 러시아 사상을, 러시아에 대한 생각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새로운 해방의 중심으로 인식했던 것이지. 어떤 불평등의 세상, 그리고 민족적 차별과 억압의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진지로서 러시아를, 소비에트를 생각했던 것이지. 우리가 소련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에트 연방이죠. USSR입니다. USSR. 그러니까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뭐 이런 약자일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그 구소련 무너져서 러시아라는 옛 명칭을 쓰죠. 뒤에서 볼게요. 3부작이 있습니다. 북극사신, 상륙과 더불어서 러시아 3부작이 있어요. 러시아를 전혀 다른 세계로 그립니다. 우리 개가공선에서 그 러시아인들과의 만남 기억나지?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서 러시아 이미지가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는지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사를 보다 보면은 러시아로 유학 간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모스크바 이런 데로.
예를 들어서 소설로 얘기하자면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설, 특히 중에 여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선이라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소설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품 중에 새 여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새 여자라는 소설을 보면은 여기 뭐 박한영이나 뭐 이런 사람 나오는데 여성은 주세죽부터 뭐죠? 박정숙 이런 사람들, 허정숙이죠. 허정숙 이런 사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박한영 이런 사람들 러시아 유학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중국에서도 아주 중국 그 공산당과도 긴밀한 관련이 맺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상의 반경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는. 그 점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대 지식인 노릇을 하려면은 그 정도의 스케일은 있었던 거예요. 이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모스크바 파리까지 이 북경 상하이 충칭까지를 이 시야에 넣는 그 정도의 공간적 스케일과 이 러시아 문학, 영미 문학, 일본 문학 이런 중국 문학까지 다 이 넘나드는 그런 이 지적인 이 반경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요즘 지식인들보다 훨씬 넓어요. 상상력의 영토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옛사람이니까 뭐 우리가 훨씬 낫겠지. 정보도 많고 어림없습니다. 이 테크놀로지의 진보와 지성의 진보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반비례합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지성의 발달을 견인해 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지성과 감성을 계속 끌어내려요. 스마트 기기에 다 우리 뇌를 양도해 버리거든. 우리는 그냥 검색 기능만 하는 거죠. 손가락만 살아있는 거지. 우리의 지성은 점점 더 퇴행적입니다. 네. 이런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와 같습니다. 자, 아무튼 노령근해. 내가 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지 알겠죠? 이효석을 한 면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문학사의 판도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효석 문학 전집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에세이부터 시작해서 비평문까지 소설은 물론이고요. 정말 다양한 방면에 걸친 글들이 있습니다. 에세이는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소설은 아주 치열하고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지. 음, 음. 소설집 노령근해를 발표합니다. 여기 나오죠? 노령근해 소설집 제목입니다. 이 표준 뒤에서 볼게요. 36년에야 메밀꽃 필 무렵을 발표해요. 근데 요게 대표작이라고 해서 요것만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문학 권력의 횡포예요. 교과서에 틀리니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것만 달달달 외운다는 거지. 이 문학 권력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한 작가의 문학 세계 스펙트럼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따라가야 됩니다. 배경을 하자면 저 이 하얼빈이라는 도시, 그 국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평창까지 이른단 말이지. 그리고 도시와 유령에서 봤듯이 그 동묘의 허름한 사라져가는 옛 이 유물들의 이 깃든 이 거짓, 마치 라쇼몽의 첫 장면 보는 것 같잖아. 응?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일본어를 잘했겠지. 경성제국대를 다녔으니까 다 영어로 강의가 진행됐을 테니까 아니 일본어로 강의가 진행됐을 테니까 일본어 소설 엉겅퀴의 장을 씁니다. 또 은은한 빛도 있어요. 꽤 많아요. 대단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일본어로 쓴 소설이에요. 일본어로. 이제 번역된 소설들이 있으니까 읽어보란 말이야 제발. 그럼 일본어로 쓴 소설들은 다 친일 소설이냐? 아니야. 이 일본어로 소설을 쓰되 이 제국의 언어로 제국의 정책이나 이 제국의 이 방향성을
방향성이 균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지. 대표적인 게 이 이효석, 김사량, 누구? 김사량, 그 임순덕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본어로 소설을 쓰지만은 일본 제국주의 정책에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이른바 친일 정책을 선전선동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그런 작품들이 많죠. 이광수나 뭐 누구야 최만식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들은 일본어로 소설을 쓸 때 일본어 정책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비판적인 칼라를 들이댔던 거예요. 같은 소설인가? 다르지. 이런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10여 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어로 쓰인 소설은 다 친일 소설이라고 해서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른바 언어 중심주의에 빠진 거지. 언어 중심주의에 빠져서 한국어로 쓰여진 건 다 이 한국 소설이고 일본어로 쓴 소설들은 다 친일 소설이고 이런 아주 뭐랄까 유치하기 짝이 없는 판단 기준을 들이댔던 겁니다. 그러면 재미 작가들 예를 들면 이창래나 그 전에는 김은국이나 또 최근에는 이민진이나 이런 작가들이 쓴 조선에 관한 얘기들은 그건 뭐 한국 문학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물론 미국 문학에서 미국 문학을 다 얘기하죠. 그건 뭐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문학인가. 내가 오래전에 국민대 신문 있죠? 국민대 신문에 친일문학, 한국문학의 상처인가라는 아주 명문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명문장. 찾아서 읽어보세요. 국민대 신문에 일본어 소설인가? 일본어 소설, 한국문학의 상처인가? 일본어 소설, 한국문학의 상처인가? 제목이 비슷한 거 맞는지 모르겠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좀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야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이른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포스트 식민주의, 탈식민지 문학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귀동량으로 들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 텍스트 독법이 지금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42년에 결핵성 뇌막염으로 사망합니다. 됐죠?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한국 문학사, 문학교육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그 관성들, 타성들을 깰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아마 이번 학기 내내 내가 여러분에게 이 참고 텍스트로 제시한 것만 메모 잘 해놨다가 읽어도 여러분들의 이 한국 문학과 그 너머를 이해하고 상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전혀 다른 장이 펼쳐질 겁니다. 만주 하얼빈 문학과 관련해서도 만주의 장소성과 관련해서 1학년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밌지? 재영씨, 재밌나 재미없나? 돈 버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우리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재영씨 얘기해보세요. 우리 직접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윤재영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패션이 얼마나 멋진지, 공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 봐야 되는데 댓글이나 코멘트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부가 재밌죠? 사진을 좀 줄여야겠네요. 내 사진을 줄여주지. 보고 싶어도 좀 참기 바랍니다. 자, 이게 노령그네라는 그 소설집 1931년 동지사 적혀 있죠. 31년 동지사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동지사에서 발행한 책인데 이효석 저 이랬죠. 이 표지 디자인이 만만치가 않아 보이죠. 노령그네를 읽은 사람은 금방 알 겁니다. 여기가
기관실처럼 보이죠? 기관실처럼 보이고, 이게 어떤 그 현실, 계급의 풍경, 계급적 차이를 아주 날카롭게 이게 그어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개가공선의 종업원들, 선실, 똥통이라고 불리던 그 잠자리하고 1등 선실, 이 잔치를 벌이던 곳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개가공선이 1929년 작품이었잖아요. 이게 노령근해가 1930년 작품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소설적 배경이 이 국제 여객선이에요. 국제 여객선. 이것도 흥미롭지. 에세이를 쓰기로 한 사람들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에세이 잘 준비하고 있죠? 표지 모델, 표지 디자인도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노령근해는 러시아 3부작 노령근해, 상륙, 북극사신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유령도 여기에 실려 있어요, 소설집에. 그런데 흥미롭게도 내가 책한 건 구경시켜 줄게요. 사진을 크게 할게요. 여러분이 다가가서 지금 책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진 확대가 안 되지? 된다. 됐죠? 사진 보입니까? 여기 거꾸로 나오나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보이죠? 노령근해라고 썼지? 노령근해. 이게 무슨 책인가 하니 2000년 여기 보면 주체 89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체 89년.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북한에서는 원년으로 삼아요. 주체 원년. 1912년이 원년이고 주체 89년이 2000년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 연도 표기는 주체로 표기합니다. 주체로 표기를 해요. 그럼 올해가 주체 100 몇 년인가? 107년인가? 그렇죠? 이 2000년에 나온 책인데 문학예술종합출판사라는 그 북한의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기 딱 펼치면은 보여요? 해제가 있고 도시와 유령 또 보이죠? 줄이면 양령기 우리 이호석의 중요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행진곡, 추억, 북극점경, 노령근해, 상륙, 북극사신 이런 중요 작품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메밀꽃 필무력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러시아 문화, 이호석 문학을 자신들의 전체적인 문학관에 맞게 취사 선택,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 쪽에서는 메밀꽃 필무력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듯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급 문학적인 성격이 강한 것을 북한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지. 이해 가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 책은 2008년인가 내가 우리 학교 문해창작대학원이 있었어요. 그 문해창작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2008년에 개성 문학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때 개성에 들려서 산 책입니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호석을 되게 퇴폐적인 이 작가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북한에서도 이 작품들은 일부 작품들 도시와 유령부터 시작해서 북극사신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저항적인 작품, 계급사회의 모순들을 소설적으로 형성한 작품으로 읽어냈던 것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아, 유진호, 최만식, 또 누구야? 우리 이효석 이런 사람들을 카프에 가입하지 않고 카프 맹원이 아니면서 이 계급 모순이나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본격적으로 소설로 형성했다고 해서 동반자 작가라고 불렸어요. 뭐라 불렀다고? 동반자 작가. 나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반자 작가. 함께 연대하는 작가라는 뜻이죠. 동반하는 작가. 러시아 문학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급 문학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도 느슨하게 연대하면서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소설로 형성했다는 것이지. 동반자 작가 대단히 주목해야 됩니다. 됐죠?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이 동반자 작가라는 말이. 요거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하나만 하지 뭐.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노령근의 개요. 짧게 볼게요. 소비에트 러시아로 향하는 국제 여객선. 고기와 과일과 술이 넘치는 1등실의 상인들. 그리고 일본 경찰의 고등교 형사가 있습니다. 누가 의심스러운 놈 없나? 어디나 있었죠. 어디나. 감시의 눈길이 있었죠. 그리고 기관실에서 혹사당한 화부. 그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었나요?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중에 저 밑에 목욕탕 지하실인가 어디에서 불 때는 사람 있죠.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항상 이 기관실이 문제지. 그리고 누구야? 우리 설국열차. 봉준호 감독 설국열차의 이 석탄 공급하는 그 애 있죠. 기억나나? 그 연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회 저 밑바닥의 하층민의 삶의 은유죠. 그리고 이 석탄 창국 속에 항일투사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국제여객선 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이 국제여객선이라는 배경이. 이해가지? 이 항일투사는 뭡니까? 식당 뽀이. 이 부르주아들, 상인들이라고 그러죠. 부르주아들이 즐기고 난 음식들, 즐기고 난 게 아니고 먹을 음식들을 훔쳐서 항일투사에게 먹이죠. 한편 3등 선실에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자, 아들의 뼈를 찾으러 간다는 노파,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떠나는 창녀, 러시아 단화장을 들고 중을 보는 청년, 그리고 배웅하는 자 없이 이별이 서러워 눈물을 흘리는 처녀 등이 몸을 싣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두고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대단히 뭐랄까 정형적이다. 그리고 관념적이다. 그리고 또는 소설적 육체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가능해요. 실제로 짜임새랄까 구체적인 묘사 같은 건 없고 그냥 쭉쭉 이 국제선에 탄 사람들을 몇 줄로 다 이게 정리해요. 조금 구체적이라면은 석탄 창고에 숨어 있는 그 사람 항일 투사하고 이 뽀이라 나오죠. 뽀이하고 대화하는 장면 정도일까요? 뭐 거기에 동의합니다만은 나는 이 노령 그네라는 작품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봐야 한다 생각해요. 하나는 이게 뭐 어떤 완성된 소설이냐 아니냐로 기준을 두면은 물론 떨어집니다. 수준이. 그런데 우리는 소설이라는 기준도 얼마든지 변화해 간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바뀌고 있다는 점에. 소설 문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소설가들 있잖아요. 누구야? 연초 도매선 쓴 사람이 누구지? 또 키메라 쓴 사람 존 바스인가? 이른바 포스트 컬러니얼 작가들은
16세기, 17세기 작가들로 가요. 로렌스 스턴이나 이런 그 누구예요? 라블레나 이런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을 새롭게 전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학 개념, 소설 개념도 완전히 바뀌어요. 소설은 이런 것이다. 소설 구성은 뭐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된다. 그건 하나의 정형화된 소설에 관한 인식입니다. 요즘 소설 문법, 소설에 관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줄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올가 토카르추크라는 작가가 있죠. 폴란드의 작가입니다. 올가 토카르추크가 쓴 이 퇴고의 시간들과 이 방랑자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설 문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짤막짤막한 이 글들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쓴 짤막한 글들, 그리고 일관된 스토리 라인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단상들을 쭉 모아놨어요.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상념들을. 근데 우리는 그걸 읽다 보면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맨 마지막쯤 가면 쫙 그려져 파편들이 모여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아니면 쉐라의 그 전묘화 후기 인상파 그림처럼 우리가 아는 그 전통적인 소설 문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에 프랑스에서 아주 잘 나가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죠. 나도 좋아하는 작가인데 파스칼 키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 키냐르의 은밀한 생인데 이게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면은 짤막짤막한 글들이 계속 이어져요. 줄거리도 한 여성과의 사랑, 뭐 이별 이런 얘기인데, 보면 비밀에 관한 얘기, 지식에 관한 얘기, 뭐에 관한 얘기, 언어에 관한 얘기, 뭐 온갖 이 지적 모험들이 다 펼쳐집니다. 이건 그럼 이게 시인가, 어떤 산문인가, 아니면 소설인가? 그것들이 뭔가? 또, 어디야?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작가죠. 우크라이나의 그 알렉산드라 알렉세예비치라는 이 양반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알렉산드라 알렉세예비치라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쓴 유명한 작가예요. 그리고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걸작이죠. 근데 이 사람의 소설은 뭐냐면은 수많은 작가들이란다. 수많은 관련된 인물들의 인터뷰를 해요. 예를 들면 체르노빌 원전 폭파 이후에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어떤 식으로든 참전했던 그 러시아 여성들을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아연 소녀는 아프가니스탄이죠. 이쪽에 그 소년들 아동 노동이니 뭐니 착취 과정들을 쭉 인터뷰합니다. 그 인터뷰한 것을 편집해서 그냥 써내요. 이렇게 목소리 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소설 문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란 작가인데, 이란계 프랑스 작가인데 마리암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마리암이 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중요한 소설인데, 그 소설들이나 이 한강의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들, 흰이라는 소설 같은 것들이 있죠. 전혀 다른 이 스타일의 소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나는 이 노령그레는 작품을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물론 기존의 소설 문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대단히 관념적이고, 그리고 이 구체성, 소설적 육체성 또는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엉성한 소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이 세계, 러시아를 향한 이념적인 꿈을 시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난 산문시라고도 읽을 수 있다. 긴 산문시. 예컨대 이 파스칼 키냐르의 은밀한 생을
긴 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책 한 권짜리 시들 많잖아. 응? 한편의 시로 읽어도 나는 별 어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문장들 보세요. 문장들. 이 바다 표현하는 것들이나 문장들, 단락들 한번 보란 말이에요. 대단히 시적입니다. 내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 새롭게 감지한 겁니다. 또 하나는 첫 번째는 그 형식의 문제에서 기존 소설 문법에 얽매이지 말고 한번 보자는 것이라고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이념을 향한 그 강렬한 그 지향입니다. 내가 늘 강조하죠.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경성제국대학 영문학부를 졸업한 이 식민지 시대 당대 최고의 지식인 우리 이효석은 그 당시 최첨단 이념이었던 이 소비에트가 전파한 그 계급 해방 이념들에 강렬하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념의 모험을 하는 것이지. 그 이념의 모험이 옳다 그르다는 각자 독자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빌자면은 황금 시대를 향한 그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을 자격도 없고 살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비슷한 워딩입니다. 황금 시대를 꿈꾸지 않는 자는 당연히 살 자격이 없고 그리고 죽을 자격도 없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 악령과 미성년에서 동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때 황금 시대를 유토피아로 얘기한다면 이거 하나의 이념이죠. 그러니까 이념이 없이는 우리는 살 자격도 없고 죽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념 없이 살 수 없음에도 이념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 자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는 것.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이념들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참조하죠. 참조하면서 내 정신 속에서, 내 사상 속에서 새로운 이념들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게 내가 보는 이념과 주체의 만남의 행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이념 하나의 이념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향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쪽입니까? 우리 이효석으로 제안해서 보자면은 강원도 촌놈이죠. 이른바 촌놈이었는데 정말 근대 문명, 근대 지성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강렬하게 이 새로운 해방의 이념, 소비에트 이념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그 근대적인 문화, 음악이나 미술 이런 여러 가지 그 취향들을 그리는 쪽으로 나아가죠. 그게 이 하얼빈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 합이빈이나 벽공무한 같은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령근에는 하나의 이념을 향한 강렬한 이 욕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효석이 이 이념의 노예가 이념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끝없이 거리를 두고서 다시 바라봤다는 것. 이 점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심 있으면은 노령근해와 상륙, 북극사신을 같이 읽어보세요. 상륙은 이제 아마 석탄창고 이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이 연해주 상륙을 해서 어떤 러시아의 동지를 만나는 얘기고요. 북극사신은 신러시아, 혁명 러시아의 아주 생기발랄한 건강에 넘치는 모습을 편지 형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사적으로 보낸 편지 이런 뜻입니다. 북극사신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 고민하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문학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얘기를 참조하면서. 됐죠? 네, 칠판 지우고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칠판이 속을 안 새기네. 또 몰라 어떻게 될지. 자, 이쪽으로 올게요. 사진을 했습니다. 안 가리게. 다시 보는 러시아인. 그러니까 러시아인의 러시아 표상, 러시아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거지. 개인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지만은 어떤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 어떤 국가, 어떤 민족에 대한 이미지도 끊임없이 변화하죠. 변화하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그 사실에 딱 맞는 이미지 구성이라는 게 가능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한 사람에 대해서도 10명이 본다면 10명이 보는 게 다 달라질 거예요. 다를 거예요. A라는 사람을 보는데 10명이 본다면은 10개의 시선이 있을 겁니다. 10개의 시선이 구성하는 이미지가 어떠할지. 그 중에 바라보는 10명 중에 한 사람만 그 A라는 사람을 아주 나쁘게 평가하면은 그 이미지가 뒤틀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미지는 힘이 셉니다. 정말 힘이 셉니다. 그래서 언론과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웃에 대한 이미지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나 러시아인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는가. 일본에서 이 혐한으로 무장한 극우 세력들이 조선인, 한국인, 북한인의 이미지들을 완전히 바꾸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야 지들의 살 길이 보이니까. 이 픽션, 이미지, 허구 이런 게 어떻게 구성되고 그게 어떻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지는 이것도 역시 1학년 강의 제1강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도 계속 바뀝니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도 계속 바뀌죠.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중국인에 대한 아주 뭐랄까요, 부정적인 이미지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서양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게 실체인가요? 아니죠. 실체가 아닌데도 우리는 실체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바라보죠.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짜르 체제의 전제국가 또는 럴 전쟁을 경계하면서부터는 백곰이라는 그 어떤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미지였죠. 그러다가 지금은 또 소련 하면 또 어떤 빨갱이의 나라 이런 식으로 복잡다단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시기에 이호석에게 러시아는 새로운 혁명이 숨쉬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여기 이 포시에트라는 곳인데 두만강 국경선이에요. 이렇게 국경선인데 송화강, 하얼빈에 흐르는 강이 송화강이죠. 아무르강이고 아무르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아무르강이 흘러요. 저 위쪽으로. 여기가 캄차카 반도죠. 우리가 개강선에서 봤던 여기가 만주인데 이쪽이 북간도, 이쪽이 서간도 이럽니다. 이 포시에트라는 곳이 바로 안중근이 맹세를 했던 곳이며 이토 히로부미를 속였다고 단지를 했던 곳이죠. 그래서 하얼빈으로 가서 저격하죠.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해서 신안촌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해방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모여서 최재형을 중심 많은 사람들이 신안촌을 건설하죠. 여기 1920년에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일본군이 여기까지 와서 독립운동의 온상이라고 해서 완전히 여기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우스리스크 그리고 이쪽이 치타 이런 곳이 쭉 있어요. 자유지사 창변. 그리고 이쪽이 다 독립운동 영향권이었습니다.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계속 움직였던 사람들 곳이 이동인이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곳을 우리가 연해주라 불렀어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이곳을 연해, 바다를 끼고 있는 주다 이런 뜻이지. 이쪽이 아무르주고요.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홋카이도죠. 여기가 일본 본토고요. 이해가지? 이해갑니다. 혹시 이해갔죠? 러시아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문장들 잘 보세요. 저물어가는 갑판 위는 고요하다.
살롱에서 술 타령을 하는 1등 성객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올 뿐이요. 그 외에는 인기척조차 없다. 백골이 살롱 뒤 과판, 은은한 뱃전에 의지하여 무언지 의논하는 두 사람의 선객이 있다. 한 사람은 데모테 쓴 청년이요, 한 사람은 코 높은 마우제이다. 러시아의 사람이다. 조선인과 청년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화의 그 단영서사시 담시를 읽어서 알겠지만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은 어떤 시처럼 읽히죠. 그리고 행간이 상당히 여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모테는 거북이 등껍질을 재료로 해서 만든 그 테로 된 안경입니다. 낙탑빛 가죽 샤스에 띈 검은 에나멜 혁대이며 온 세상을 구를 만한 굵은 발소리를 생각게 하는 툭툭한 구두가 창빠른 모자, 창빠른 모자는 모자 챙 있죠? 챙이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이게 빠르다는 말은 패스트가 아니고 이게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예리하다. 우리가 얼굴이 뺨이 참 빠르다 이런 말을 쓰거든. 빠르다. 빠르다는 때는 이것도 형용사죠. 모양을 나타내니까 이 빠르다는 패스트하고 다른 이 형용사입니다. 이게 예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챙이 빠른. 모자가 이게 넉넉한 각도가 넉넉한 것도 있고 둔각으로 예각으로 딱 내려온 것도 있지. 챙이 이렇게 그걸 창빠른 이겠습니다. 이런 잘 봐야 돼요. 창빠른 모자와 아울러 그를 한층 영웅적으로 보이게 한다. 이 마우제에 대한 묘사죠. 러시아 사람에 대한. 연해주의 각지를 위시하여 네르친스크 치타 이쪽에 있습니다. 네르친스크 치타가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끊임없이 휘돌아치는 이만큼 그들에게는 슬라브족다운 큼직한 호활한 풍모가 떠돈다. 슬라브족다운 큼직한 호활한 아주 넓고 활달한 풍모가 풍깁니다. 이 러시안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잖아. 근데 이 해방 직후에 소련이 이쪽을 점령하면서부터는 북한을 점령하면서부터는 또 소련 군인들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미지화되죠. 남한에서는 말이야. 그렇게 이미지가 계속 변모합니다. 그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정형화되는지 잘 봐야 돼요. 이게 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서양인에 의한 동양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봤던 방법이에요. 여행기나 소설이나 시나 이런 데서 서양 사람들의 이 작가들이 어떻게 동양을 이미지화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마우제는 데모테 청년과 조선말 아닌 말로 은은히 짓거린다. 은은히 러시아로 짓거린다는 얘기죠. 러시아 대단히 아름답죠. 어렵지 않죠? 어떻습니까? 이게 한 편의 시로 읽히나요? 이것만 딱 떼서 보면은 나는 그렇게 읽혀요.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다른 시선으로 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러시아와 러시아인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노령근에서는 어떻게 포착되는지. 아마 국제 여객선은 이쪽 러시아, 쪽 일본을 니가타나 이쪽 그 사이탐 어디죠? 이쪽 현 어디죠? 이 현을 출발해서 독도가 시마네 현을 출발해서 이쪽 청진 원산이나 요즘은 동해를 거쳐서 가죠. 이렇게 동해라는 항을 거쳐서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국제선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갔을 겁니다. 여기를 가는 요쯤에 있는 배가 있겠지. 네. 물론 캄차카 반도에 있었던 그 개가공선하고는 성격이 다른 배입니다만은 잘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어지럽나? 할 수 없어, 어지러워도. 1등 선실과 기관실의 거리. 뭔 얘기 할지 분명히 알겠죠? 옛날 국제선 여객선의 멀리서 찍은 모습이라 그러는데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만은 허전해서 여기 사진에 실어놨어요. 이건 대단히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정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등 선실에는 뭐 살롱이 있고 기관실에는 이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설국열차의 칸에 따라서 다르잖아, 왜. 응? 근데 그게 하나의 원형이죠, 원형. 그리고 그게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눈으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내가 늘 강조하듯이 어떤 글을 읽을 때는 단점들을 비판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해요. 난 더 중요한 것은 그 글이 가지고 있는 배울 점,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글에서도 좋은 점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글을 이렇게 갈고, 자신의 글을 갈고 닦아나갈 수가 있는 거지. 이 작품을 볼 때도 이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되, 이 노령 그네라는 작품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되, 이효석이라는 작가가 쓴 이 작품이 갖는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한번 본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살롱 갑판에서 몇 길 및 쇠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기관실이 있다. 살롱 얘기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그 상인들이 이 주식하는 놈들, 그럼 미두. 이 미두는 최만식의 태평천하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 쌀을 미리 사고 나중에 파는, 그리고 요즘 주식과 비슷한 일들입니다. 그런 금융 사업을 하는 자들, 떠들썩하게 먹고 노래하는 그런 곳이 있었고, 우리 계획가공성도 봤었습니다만은, 살롱 갑판에서 몇 길 및 쇠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기관실이 있다. 흰 식탁 위에 술이 있고 해가 비치고 뺑기 냄새 새로운 선창에 푸른 바다가 보이고 간혹 달빛조차 비끼는 살롱이 선경이라면, 선경은 이건 신선들이 있는 풍경이란 뜻이에요. 선경 이렇게 씁니다. 신선들이 있는 경지라면, 초열과 암흑의 기관실, 초열, 뜨거운 열과 어두운 암흑의 기관실은 온전히 지옥이다. 선경과 지옥이다. 이 선명한 대비가 조금 낯설죠. 이 정형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나름대로 읽기 바랍니다. 육지의 이 그릇된 대조, 육지의 그릇된 대조를 바다 위에 이 작은 집합, 이 국제 여객선 안에서도 역시 똑같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설국열차야, 설국열차. 아마 이 국제 여객선 가지고도 전혀 다른 그 영화를 만들 수도 있겠죠. 예. 타이타닉호와는 다르게. 어둡고 숨차고 보일러의 열로 찌는 듯한 이 지옥은 보세요. 입을 꼬이다가 아랫동안이나 아래로 떨어진 사탄의 귀양간 불비오는 지옥에야 스스로 비길 바가 아니겠지만, 그런 지옥에야 비유할 바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또한 이 시인의 환영으로 짜놓은, 여기 있잖아. 이 시인의 환영으로 짜놓은, 물론 여기서는 신화적 시인이죠. 상상의 지옥이 이 세상의 간교로 짜놓은 현실의 지옥에 어찌 비길 바 되랴. 대단히 시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장들이. 나 이번에 꼼꼼히 다시 읽었거든. 얼굴을 익혀가며 아궁이 앞에서 불때는 화부들, 마치 지옥에서 불장난치는 악마들 같이도 보이고, 어둠 속에 웅크린 반나체의 그들은 마치 원시림 속에 웅크린 고릴라와도 흡사하다. 이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답게 이런 그 신화적 상상력을 끌어오는 것도 그렇고요. 문장들도 대단히 운문적입니다. 그 경계, 산문과 운문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죠. 산문시라는 그 흐름이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보들레르, 또 누굽니까?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뚜르게네프. 많은 사람들이 산문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됐죠?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역시 1등 기관실과 1등 선실과 기관실의 거리, 이걸 선경과 지옥으로 대비해 놓고요. 이 지옥의 상황, 이 화부들의 모습을 대단히 시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석탄창고 청년의 꿈. 이 사진 찾느라 고생했는데 여러분은 잘 안 보일 겁니다.
여기 보이나요? 레닌입니다. 레닌. 그리고 여기 태극기 보이나요? 아마 이게 1921년 요 무렵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레닌그라든가 있었 피억압자 대회일 겁니다. 전 세계 피억압자 대회일 겁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저항을 하는 사람들에게 러시아는 바로 이런 그 혁명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헤드쿼터였어요. 본부였어요. 본부.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죠. 물론 돈 벌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은 아들 뼈 찾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환타지를 환상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 석탄 창고 청년처럼 이 새로운 혁명, 해방을 꿈꾸면서 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새롭게 봐야 됩니다. 안 어렵죠? 읽어보겠습니다. 고마운 권고의 청년은 신선한 식욕으로 빵 조각을 뜯으며 동무에게 묻는다. 이 고마운 권고의 청년은, 이 청년은 석탄창고 청년이고요. 동무는 뽀입니다. 뽀이. 아까 살롱에 이 서빙을 하는 그 뽀이예요. 대관전 몇 리나 남았나. 눈 꾹 감고 하루만 더 참게. 또 하루만 참으면 목적한 곳에, 그리고 자네 일상 꿈꾸던 나라에 감쪽같이 내리게 되네. 오, 그 나라에. 청년은 빵 조각을 떨어뜨리고 비장한 미소를 띠면서 꿈꾸는 듯이 잠시 명상에 잠겼다가 감동에 넘쳐 흘러내리는 한 줄기 눈물을 부끄러운 듯이 손등으로 씻는다. 그곳에 가면 나도 이놈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까지의 생활을 버리겠네. 아, 그곳에 가면 동무가 있다. 마우제와 같이 일하는 동무가 있다. 울려오는 배의 동요에 석탄덩이가 굴러내린다. 파도 소리와 기관 소리가 새롭게 들려온다. 대단히 시적이죠. 이 행가리도 보고요. 서양 영문학 쪽에서는 특히 서양 문학이 그렇지만은 그리스 로마 고전 문학부터 그렇지만 서사지 전통이 아주 깊죠. 내가 요즘 최근에 우리 학교 영문과의 이일환 교수가 번역한 에즈라 파운드의 대서사시 칸토스를 읽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그런 일리어드 오디세이도 다 서사시니까, 그리고 파우스트 같은 것도 시극이죠. 그런 시의 형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이호석의 이 작품들을 다르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그 살들은, 이 여백들은 독자들이 채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 소설도 미숙하다, 관념성의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존의 소설 문법으로 보자면, 다시 말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여백들을, 아득한 여백들을 채워넣다 보면은 전혀 다른 게 읽힌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의 포인트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것도 안 어렵죠? 러시아의 이미지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왔습니다. 자, 러시아 판타지. 이게 러시아 치타인가요? 어딘가요? 여기에 설립되었던, 러시아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독립운동 관련해서 고려 사범학교 학생들의 졸업 기념 사진인가 그렇대요. 여기 이제 그 러시아어를 단어장을 두고 공부한 러시아 청년이 하나 있죠. 러시아를 새롭게 배워서 새로운 혁명의 꿈의 에너지로 삼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여러 가지 층의 사람 숲에 섞여서 입으로 무엇인지 중얼중얼 외는 청년이 있다. 다 현재로 하고 있지. 품에 지닌 만국지도 한 권과 손에 든 노서아어 러시아어 회화책 한 권이 그의 전 재산이다. 거기에 대부분 배에 취하여 악취의 코를 박고 드러누운 그 가운데에서 그만은 말끔한 정신을 가지고 노서아어 단어를 한마디 한마디 외워간다. 가난한 노동자는 베드느이 라고취,
역사는 이스토리야. 전쟁은 보이나. 책을 덮고 눈을 감고 다시 한마디 한마디 속으로 외워간다. 깃발은 드나미야. 드나미야. 아름다운 내일은 크라시브이 자부트라.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옛날에 러시아 배운 다 잊어먹었어요. 창구멍같이 뻥 뚫린 선창에는 파도가 출렁출렁 들이친다. 이것도 이것만 떼놔도 한 편의 시가 되지 않나? 여러분도 한번 이 노령근해를 러시아 환상곡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편의 시로 한번 조각내서 한번 재편집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지. 나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호석의 러시아 환상곡이 어떻게 그려질지 흥미진진합니다. 이호석의 러시아 환상곡 제1부 노령근해, 국제 여객선에서, 제2부 상륙, 제3부 북극사신. 3부까지 다 안 가더라도 노령근해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히 얘기해 줄 것은, 레닌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죽고 나서 몇 년간 이 30년대 초반까지는 그나마 러시아 혁명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러시아 혁명관을 살린 게 많은데 그런 화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다른 기회에 내년이나 다시 한번 기약을 하기로 하고, 스탈린이 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30년대 중반부터는 대단히 그 파시스트적인, 정말 전체주의적인 이 정치를 펼치죠. 그리고 혁명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하죠. 관료화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그 스탈린 체제에서 고려인들이, 까레이스키랬죠. 고려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연해주에 있던 그 수많은 고려인들을 노동력을 재분배한다고 해서 다 중앙아시아로 옮겨가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고려인들이 스탈린 체제 1937년 전후에서. 이때 러시아를 동경해서 러시아로 아예 망명했던 문학사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조명희. 홍명희가 아니고 조명희예요. 벼감 조명희 맞나? 조명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동강이라는 소설로 유명합니다. 낙동강이라는 소설 유명하고요. 이 낙동강이라는 소설은 최인훈 선생 있죠? 광장의 작가 최인훈의 화두라는 작품을 보면은, 최인훈의 후기 작품 중에 화두라는 소설이 있어요. 화두.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 화두에서 화두가 되는 작품이에요. 낙동강. 최인훈이 아주 높게 평가한 작품이죠. 그리고 낙동강이라는 제목의 소설집을 러시아에서 간행해요. 이 조명희는. 그런데 스탈린 체제에서 스파이 혐의인지 뭔지 해가지고 총살을 당합니다. 조명희 같은 거 찾아보세요. 이 환상이, 러시아 판타지가 환멸로 바뀌는 장면이죠. 이런 것들을 동시에 또 봐야 되지. 혁명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도. 여기에서 이 약소국의 지식인이었던 우리 조선 지식인들은 어땠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참 공부할 거 많죠? 공부할 거 많아서 참 좋겠습니다. 자, 러시아 판타지가 어떻게 될지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마무리인가요? 재미로 보십시오. 연해주 빨치산 활동가들의 제1회 모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파르티잔에서 활동했죠. 이 파르티잔에 관한 얘기들은 참 많이 해야 되는데, 로빈룹부터 시작해서 장길산부터 시작해서 조정래 태백산맥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누굽니까?
에릭 홉스보움이라는 영국의 뛰어난 좌파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이 밴디트인가요? 밴디트. 그리고 누굽니까? 이탈리아의 작가, 화학자이자 유명한 작가인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쓴 소설 지금이 아니면 언젠가요? 그것도 이탈리아 파시스트에게 저항하는 빨치산들의 얘기입니다. 이 빨치산의 세계사를 읽는 것도 대단히 흥미진진하죠.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저항하는 이 파르티잔들의 투쟁. 나는 오래전부터 이 지식 파르티잔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어떤 지식 권력에도 포함되지 않는 파르티잔, 정신계의 파르티잔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 퇴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화두였습니다. 아마 루시인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루시인이 그야말로 정신계 파르티산이죠. 어떤 권력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연애의 주였습니다. 이 러시아 환상곡, 우리 이호석이 쓴 노령근해를 보면서 이 러시아 판타지아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동아시아 문학에서 이 노령근해는 어떤 위치에 있을지, 러시아의 환상 또는 러시아 이미지를 매개 고리로 해서 연결 고리로 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상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문학에서도 당연히 러시아에 관한 얘기들이 많고요. 중국 문학에서도 아주 많습니다. 루신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루신 얘기할 때 말했을 겁니다. 아마 이 예로센코라는 러시아 출신의 이 맹인 작가가 있죠. 동화 작가 예로센코. 이런 걸 여러분 참고해야 돼요. 도서관에 가면 책 찾을 수 있습니다. 예로센코. 그냥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 혁명을 피해서 하얼빈으로 왔다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간 이 바이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코프. 위대한 왕이라는 호랑이 전기를 쓴 사람이에요. 이 북만주의 밀림을 배경으로. 이 바이코프의 글 중에 밀림 유정이라는 글이 있는데, 밀림 유정. 이쪽을 수해라 그래서 북만주 쪽 하얼빈 쪽을 수해, 나무의 바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그 밀림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는 바이코프가 밀림 유정이라는 글을 쓰는데 이 밀림 유정을 번역한 사람이 바로 백석입니다. 백석. 여러분들이 아는 백석이에요. 나와 나타샤와 행당나기 쓴. 백석은 러시아어 번역의 아주 귀재였습니다. 이 백석이 러시아를 해방 이후 북한에 가서 북한 쪽에서 러시아 시를 많이 번역했는데 그 러시아 시를 번역해 놓은 걸 모아 놓은 게 백석 번역시 선집이에요. 백석 번역시 선집. 백석 번역 선집을 누가 만들었겠는가? 바로 내가 만들었습니다. 번역시 선집. 이렇게 러시아에 쫙 연결이 돼요. 그리고 러시아의 그 혁명을 꿈꾸고 왔던 이 나짐 히크메트라는 터키 시인이 있습니다. 나짐 히크메트.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는 어떤 꿈을 꿨을지. 나짐 히크메트. 이상하게 또 가버렸다. 다시 나짐 히크메트. 밑으로 내려와 봐요. 이렇게 나짐 히크메트 보이지? 나짐 히크메트 시가 바로 여기에 백석의 번역으로 실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짐 히크메트 시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터키를 알 수가 있죠. 식민지였던 이 오스만 영국의 식민지였던
터키의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시인입니다. 우리에게 한용운, 육사, 윤동주를 합쳐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 이어져요. 이렇게 러시아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해서. 재밌죠? 이렇게 문학을 공부해가는 겁니다. 우리 강좌의 목표 기억나죠? 한국 문학에 갇히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서 세계 문학을 시야에 넣고 한국 문학을 바라보자. 여러 개 꼭지점을 찍어놓고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노령근해가 하나의 또 다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밌었나요?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부터는 여성 작가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텀이에요. 자, 집중하기 바랍니다. 또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집중 에세이 빨리빨리 잘 올리고요. 약속 지켜서. 그리고 코멘트 잘 달고요. 댓글 잘 달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 1927 그리고 비 내리는 시나가와요. 아직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훌륭한 성적에 반영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겠지만 나도 평가하고 있다는 것 동시에 알아둬야 됩니다. 마지막 잔소리였습니다. 오늘 강의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